이제 본격적인 학술 세미나의 문을 여는 순서입니다.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그 정신을 널리 전하고 해인사의 주석에 계시는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께서 팔만대장경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자비와 지혜의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깊이 있게 경청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일 스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중들께서는 주의스님께 앉은 채로 합장 반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과연 입장대로 생각하기대로 참 좋은 비일 수도 있고 좀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움직이기에는 좀 불편한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 세미나에 토론회 발표에 책임을 지고 주관을 해주실 오영숙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제해 주실 충북대학교 서정욱 교수님, 동의대학교 최현주 교수님, 상미대학교 김상훈 교수님, 그 다음에 대장경 연구원 지금 같이 저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신정 교수님, 발제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있게 더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실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입니다. 국민대학교 박용진 교수님, 한서대학교 유강철 교수님, 경북대학교 석행 교수님, 공주대학교 조용훈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테고 오늘 이렇게 또 바쁜 시간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토론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대장경이 현재 해인사에 모셔진 지가 만들어서 모시기까지 800년 세월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 세월 동안에 이거를 잘 지켜오는데 노력해 주시고 또 그거를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했던 기술이나 보존이나 여러 가지 기능 부분에서 지금 우리 문화재로 등재된 경각한 선생님부터 해서 지금 박물관장님들 이분들한 게 있으면은 우리가 만드는 기능도 보존 선수가 되지도 않고요. 이런 분들이 보존하는 기술이나 당장 경판은 직접 모시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를 보존하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관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나마 아니죠. 최고로 지금까지 잘 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지 않나. 물론 선배님들, 선조님들 정말 우리 대장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요. 조성할 때 힘들었었고 또 그걸 지금까지 지켜오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 면면이 판각하는 방법, 인경하는 방법 그 과정에서도 필요한 한지를 만들고 먹을 만들고 먹을 만드는 마력을 만들고 또 재책을 해주시고 이런 기능이 해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으로 멀리 가까이에서 면면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스님들 사이에서 맥이 이어지고 있고 어떤 부분은 성숙이 같이 있는 맥을 이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스님들하고 별개로 일반인들에 대해서 제가 본 데에 의해서 또 연속된 그런 기능이나 정신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한국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대표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은 호명은 안 해드립니다만 정말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1년, 2년 이게 신경 쓰고 살았던 분들 아닙니다.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50년, 60년 이쪽에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거의 한 생을 바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대장경의 위대함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겁게 지금 저희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대장경이 왜 지금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나라긴 하지만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딱 이 생각이 과거에 저희들 800년 전에 저희들 입장이나 똑같았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하고 딱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뭐 눈에는 눈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이 전쟁 과거에 몽고군들이 왔을 때 그분들은 창칼을 앞세워서 사람을 살성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왔지만 저희들 해인사, 불교, 당시 고려왕실이나 뜻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부처님한테 의지를 해서 부처님 가필에 의해서 한자 한자 판각하는 이 고려대장경 판각조성불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전쟁을 종식시키는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 1000년이 지난 지금의 지구에서 저희들이 G20에 속하고 이걸 분류방법에 따라서는 한 20개국 중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10번째, 넉넉 잡아도 2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지금 지구상에서 다른 한 180개국, 200국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부분에서, 문화적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지구에서 저희들은 이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다른 데를 도와주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지금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세미나 주제를 삼은 이 대장경, 이 조성불사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800년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당시의 고려인들이 정말 굉장한 결단을 하셨구나. 그 나라를 리더를 했던 왕부터 직자들, 관료들, 스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전쟁 속에서 무력 대 무력으로 눈 대 눈이 아닌 진짜 이 사상으로 이렇게 비폭력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왜 이게 일어났었고 어떤 이유로 어떻게 왜 그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왔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은 이제 파트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주제를 발표해 주실 거고 그 토론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도 큽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세미나가 있었고 학술대회가 있었지만은 이번 이 학술대회가 세미나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해인사에서도 앞으로는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앞으로는 거의 제 생각에서는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 고려대장경을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학술 세미나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내부에서는 일단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정난 사실이기 때문에 발표는 못 드리지만 아마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게 아닌 거를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걸 확실시시켜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게 10년, 20년 지나면 완벽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팔만대장경이라는 세계 인류의 위대한 기록 유산을 통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팔만대장경 그 찬란함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그 규모와 정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했던 인간의 의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추구했던 정신, 그리고 분열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결단의 총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세기 중葉고려는 몽골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이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토는 유린당하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고려인들은 칼과 창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기를 깨닫고 부처님의 가폐 아래 정신적 결속과 문화적 힘을 통해 나라를 지켜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해인사 장경판전에 모셔져 있는 고려 팔만대장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그들은 전쟁 중에도 가장 힘든 시기에 이처럼 방대한 경전을 새겨야만 하였을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목판이 아니라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선언이며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결정체였습니다. 이 점에서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세계사적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갈등과 분열, 기후환경의 위기,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인간성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공허가 깊어지고 있으며 연결된 세계관 속에서 오히려 고립된 상황을 경험하는 역설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팔만대장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 지속 가능한 가치에 대한 신념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수백 년, 수천 년을 견딜 수 있도록 정교하고 단단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소비하고 쉽게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만대장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정성과 서원이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둘째, 공동체적 연대의 힘입니다. 팔만대장경은 한 사람의 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고종황제로부터 관료, 성녀, 장인,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참여로 완성된 집단적 결과물입니다. 이는 위기 속에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와 주의가 심화한 사회에서 우리는 다시금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신적 가치의 회복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지만 지혜는 점점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지만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우리에게 지식의 삶이 아닌 지혜의 깨달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위기 속에서의 결과입니다. 팔만대장경은 평화로운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단순히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기회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박제된 시간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팔만대장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며 동시에 미래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요구하며 행동을 촉구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당신은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가? 당신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로 오늘의 팔만대장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를 통해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선조들이 나무판에 진리를 새겼듯 우리 또한 이 불확실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혜의 대장경을 써서 판각해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800년 전 고려인들이 우리에게 그랬듯 우리의 오늘이 미래의 세대에게 또 다른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새기고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며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간절한 서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조광년의 감동을 학술적 깊이로 이어갈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학술 세미나의 자장을 맡아 세션을 이끌어 주실 오영섭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해인사의 해일 주지스님, 또 그다음에 팔만대장경연구원의 경암스님, 그리고 청보박물관의 현석스님께는 더 큰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2010년경인가요? 한 15, 16년 전이죠. 천년 그 대장경 각성이 이제 천년이 된 해였는데 그때에 이제 이 해인사 쪽에서 그 대장경 천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경상남도 등등에서 많이 지원해가지고 창원에서 큰 학술 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그 세미나 주제가 천년 고려 대장경 가치의 재조명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자장을 받들었었는데 그때 UC 버클리의 랑카스트 교수도 오시고 굉장히 크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새로운 것들도 나왔지만은 그때만 해도 전체적으로 기존 지식의 뭐 재가공 정도였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세미나로 해서 팔만대장경에 대한 인식을 우리 사회에 모든 분들께 한번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알지 못해요. 이런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그 새로운 사실을 밝혀서 주위에 알리고 또 그 새로운 알린 그런 지식을 기존 지식에 재가공해서 또 포장되고 이러면서 대장경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세션은 조성 주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신은재 박사께서 실제로 대장경을 보고 가까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시죠. 팔만대장경 조성 당시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해인사 역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뭐 30분쯤인데 충분하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예, 소개받은 신은재입니다. 먼저 제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인사 사중과 주지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성취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이란 말은 제가 지금 발표하는 이 미약한 내용이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간 해인사에서 8만 대장경을 보존하고 또 그 많이 연구해온 결과들에 제가 조그마한 돌을 하나 올리는 것이란 뜻이고요. 사회적이라는 얘기는 제5의 발표 내용이 기간 2년 동안 해인사 장경도감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제가 일부 상당수 담게 되었고, 이 내용들은 제가 아니라 저희 장경도감 그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8만 대장경의 조성 배경과 해인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데 수업은 늘 서서 해서, 근데 오늘 좀 앉아서 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차는 한 5개 정도로 나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전쟁이 일상화되는 것 같아 상당히 겁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고려에게 13세기는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금나라와 남송 체제가 붕괴되고 몽고가 흥기했고, 그로 인해서 거란이 침입하고, 그리고 몽고 침입의 최종적 결과는 1280년 2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이었고, 그래서 고려 사람들, 아마 제가 가장 불행한 고려 시대 사람은 1210년생 정도 죽을 때까지 전쟁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징기스칸의 몽골 초원의 통일과 동아시아 정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거란 유종들이 고려를 침공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고려가 12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지도는 징기스칸이 어떻게 성장해 갔냐는 겁니다. 가장 짙은 녹색이 징기스칸이라는 부족의 출발지고, 노란색이 징기스칸이 죽을 때까지, 1227년 죽을 때까지 확장했던 제국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피가 흘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몽골 전사가 이랬을 거라는 거고요. 몽골 침입에 대한 역사 연구는 제가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대개 6차례 정도. 1231년 8월부터 시작됐는데, 1차 침입은 1231년 고종 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동선역이라는 곳에서 고려 정군과 몽고군이 싸우는데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최씨 정권이 강화를 요청하고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강화가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최씨 정권은 다루가치를 살해하고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1232년 8월에 다시 1차 침입했던 살리타이라는 몽고 장수가 침입하는데, 요때 침입하게 됩니다. 요때 이 선발 부대가 대구 분유사까지 와서 초조대장경을 불태우게 됩니다. 근데 살레탑이 김윤우가 이끄는 스님입니다. 이끄는 그 유격 부대에게 처인부국에서 전사하자 철군하게 됩니다. 3차 침입은 1235년에 시작됩니다. 1차 침입이 끝나와서 1227년에 그 징기스칸이 사망하고 한 2년 동안 몽고 정부가 상당히 혼란기에 있다가 1229년에 그 우구데이 칸이 즉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외 원정을 하고, 이때 유럽까지 원정을 하게 되는데, 요때 일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1235년부터 약 5년 동안 이 3차 침입회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룡사 구축 목탑이 요때 타고요. 요때 이제 몽고군이 너무 심하게 공격하니까 고려가 강화 협상 같은 걸 일시합니다. 그래서 몽고가 일시 철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9년 가까이는 8년 가까이는 몽고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구데이 칸이 사망하고 상당히 그 몽고의 그 제위 계승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몽골 구육칸이 즉위하면서 다시 이제 부대를 모아서, 몽골인들은 대칸이 새로 즉위하면 부대원들 다 모은 다음에 어디를 정복할지 영역을 나눈 다음에 출발하면 싹 출발하는데, 그때 구육칸이 내 명령으로 아모간이라는 원수가 침공하는데, 구육칸은 한 2년 만에 사망합니다. 대칸이 사망하면 또 다시 모든 출정 부대가 다 철수하게 돼서 이때 다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차 침입 때부터가 진짜 심각하게 위험한데요. 몽골 구육칸이 사망한 이후에 몽골이 상당히 그 혼란기에 있다가
징기스칸의 넷째 아들 톨루이의 장자인 몽케칸이 새로 즉위하면서 몽골 제국 체계가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를 재차 침입하게 되는데 요때 침입하게 된 그 부대는 주로 어느 부대라고 보냐면 징기스칸에게 친동생이 3명 있는데 이들에게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만주 지역을 영지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친동생의 자식들이 만주 지역의 영지로 삼으면서 이들이 이제 고려 침공의 주력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몽골 징기스칸에 보면 남동생의 손자 정도 됩니다. 근데 야쿠가 고려를 침공하러 왔는데 몽골군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자기 군영을 침공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5차 침입도 끝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그해 바로 자릴타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편성해서 고려를 침공하는데 이 자릴타이의 침공이 약 5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고려가 굉장히 애를 먹고 고려가 이때부터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서 본격적으로 강화론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1258년에 이 자릴타이 침공을 막는 과정에서 최씨 정권이 끝나고 김준 정권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제 고려와 몽고 강화가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고려의 대몽 항쟁이 끝나는 시기는 1270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팔만 대장경 조판의 배경에 대해서 좀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조판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외세 침입이 발생하면 임병영식이라는 서원을 늘 불교적 선언을 냈습니다. 임병영식은 이웃과의 전쟁이 영원히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최초로 나타나는 사례가 1019년 거란 3차 침입 때 이 종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만 그 울산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인강사 종명이 있는데 보시면 임병영식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아마 현종 때 거란 3차 침입 때 이렇게 처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은 1216년에 몽고가 거란을 압박하자 거란 잔당들이 고려를 침입하는데요. 요때 사실은 이제 동해안 지역에 큰 타격을 입고 요때 불상의 복장도 타고 그래서 이규보가 불상을 재복장하는 뭐 이렇게 글도 쓰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이때 거란이 침입해서 되게 노략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동성에서 최초로 물리치는데 1218년 7월에 판각된 범소 총지집의 간행질에 보면 역시 황령영고 국토황한 임병영식이라는 보시면 영식이라는 그 기록이 딱 나와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과 관련해서 뭐 여러 연구들이 너무 많고 훌륭한 연구들이 많지만 이제 팔만 대장경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크게 주목한 것은 판제입니다. 판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판에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의 경명과 장차가 있어야 나중에 이걸 재책할 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498쪽 대장 목록에 수록된 경판 가운데 판제는 판심제, 판미제, 판수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판심제 경판은 세 종류밖에 안 됩니다. 대장 목록, 일체 경음이하고 신직 장경 요거 세 개밖에 안 돼.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판수제와 판미제입니다. 근데 2025년 이제 작년 팔만대장 DB 구축 사업 결과를 보면요. 판수제 경판하고 판미제 경판 네, 크기가 다릅니다. 무게는 큰 차이 없습니다. 무게 보시면 제일 좌측에 무게 보시면 3.19kg 판수제가 판미제는 3.25kg입니다. 근데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냐? 전체 평균 길이에서 차이 납니다. 전체 평균 길이의 차이는 마구리의 차이가 아니라 판목의 길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판미제 경판입니다. 보시면 판목의 길이가 686cm이고 글자가 세워진 판각면 이걸 광각이라고 하는데 광각은 504cm, 504mm. 근데 자별란, 우별란은 한 94, 87mm 정도입니다. 요게 대반야경 595원이고요. 요거는 법화경입니다. 역시 판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팔만대장경판은 왼쪽에서 시작하거든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나는데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끝나는데 보면
판미제죠. 판미제인데 이렇게 길이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수제를 보겠습니다. 판수제는 603mm밖에 안 됩니다. 무려 8cm나 작습니다. 이 8cm의 차이는 판각면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디 차이냐면 좌우 별난의 차이입니다. 금강경 7장이 이렇고요. 그리고 대방광불 환경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판재에 따라서 크게 판수제경판과 판미제경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가판가에 잠시 내려둔 건데 판미형은 보시기에 길고 판수형은 보시기에 짧습니다. 이게 한 10cm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각수 표기 방식도 다릅니다. 판수제경판은 대개 판재의 아래의 각수를 표기하고 광각 내부의 각수가 있는 반면에 판미제경판은 광각 외부의 각수를 새기고, 그러니까 판 외부의 각수를 따로 음각이나 양각으로 새기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이건 인경본으로는 확인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19,000판 정도가 이 각수가 확인이 됐는데 19,000판 중에 판미제경판은 보시면 광각 외부에 있는 것이 6,700판, 전체 7,000판 중에 6,700판이니까 87%는 광각 외부에 있고 판수제경판은 광각 내부에 있는 것이 99%입니다. 각수는 반드시 99% 광각 내부에 새기는 게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르죠.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데 저희 사업 결과 보시면 전체 보시면 단면판이 있고 양면판이 있지 않습니까? 팔만대장경판이. 판수제경판은 양면판이 조사경판 가운데 양면판하고 보시면 양면판이 95%고 95.6%고 단면판이 4.4%밖에 안 되는데 판미제경판은 89%고 10%입니다. 이게 또 판미제경판이 단면판이 많습니다. 대반야경 같은 경우에는 단면판이 훨씬 많습니다. 양면판의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경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경판을 이렇게 뒤집으면 글자가 꼭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돌렸을 때 바로 바로 보이면 순방향, 뒤집어 보면 역방향이라고 했는데 이 방향도 차이가 큽니다. 보시면 전체 양면판이 18,000판 정도인데 순방향 경판은 9,000판, 역방향 경판도 9,000판입니다. 반반이에요. 근데 판미제 경판은 7,500판 중에 순방향 경판이 7,100판, 역방향 경판은 400판. 판수제 경판은 순방향 경판이 2,300판, 11,000판 중에 판미제 경판이 8,600판입니다. 확연하게 판재에 따라서 이 양상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판각이 판미제하고 판수제 판각 연도를 보면요, 간기를 통해서 보면 붉은색이 판수제고 푸른색이 판미제입니다. 판각 수량도 연도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일단 이 차이를 염두에 두고 기존 팔만대장경 연구 동향을 보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주로 연구했던 경향은 주로 권말에 나오는 간기를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간기에 대장도감이냐 분사대장도감이냐. 그래서 이 도감이 대장도감에서 판각됐느냐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됐느냐.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최근에는 남의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각수가 대장도감에서 같은 애 판각했으니까 분사대장도감과 대장도감이 같이 남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견해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판과 도감의 제도적 성격을 분석해서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한 것 같다. 자, 일단 판각체와 도감을 연결시켜서 판단하는데 일단 고려 제도에서 도감은 임시위원회 같은 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주 쉽게 이게 얘가 적절한지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같은 임시기구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백관지에 보면 이런 도감이 115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협의체적 성격이고요. 첫 번째 도감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될 거는 도감이 자기 관청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려시대 역사학계에서 확립된 견해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 지금 실어놨는데 정도전이 고려 도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병마사, 도평의사사인데 이성계 때 도평의사사 관청을 처음 만들었다고 축하하는 기문을 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도평의사사 관청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제기도감이나 물품을 보관하는 관아의 경우에는 독립적 관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도감은 독립된 관청을 가졌다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확인해봐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도감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감이에서 판각을 했는지, 예를 들면 대장도감이 강화도에 있었다면 강화도 대장도감 관아에서 공장까지 판각 그 학교까지 만들어서 판각 공간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판각을 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도감은 기획만 하고 관리만 하는 곳이고 판각은 실무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보려면 별도의 논증이 필요한데 그런 논증이 엄밀하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각수 문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1237년부터 1239년까지 각수들을 분석해 봤는데 각수가 1237년에는 201명, 1238년에는 421명, 39년에는 다 지나서 239명인데 이 각수 예를 들면 421명을 한 곳에 모아서 판각을 했다. 이때 분사대장도감이 없을 때니까. 그럼 420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421명만 각수만 그렇다면 판목 만드는 사람 그리고 감수하는 사람까지 하면 행정인원까지 하면 못해도 500명 이상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들어갈 만한 장소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모든 각수가 한 곳에서 판각했다는 견해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판수제 경판 37년 경우에는 판수제 경판 각수가 114명이고 이 사람들이 297판을 파서 1인당 2.6판을 받고요. 판미제 경판의 각수는 87명이 1198판을 봐서 1인당 13판을 받습니다.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데요. 이게 이제 1937년 같은 경우에는 각수를 비교해 보면 예컨대 판미제 경판 각수 득인, 허백유, 일명, 세진 등은 다 판미제 경판만 팝니다. 그리고 판수제 경판은 조전, 유종저 이런 사람은 다 판수제 경판만 팝니다. 판수제하고 판미제를 중복해서 판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김승. 판수제 한 판, 판미제 11판.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좀 따져본 거죠. 김승이라는 사람의 각수를 이렇게 보니까 글자 자체가 좀 다르다. 이게 동명이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193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미제 경판을 파는 사람은 판미제 경판만, 판수제 경판만 판수제 경판 파는 거고요. 같은 사람은 한 9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00명 중에 중국에서 파는 사람은 판제를 중국에서 파는 사람은 9명 정도인데 역시 자체를 비교해 보면 자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 각수가 자체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 나중에 석방이라는 각수 자체를 보면 각수들이 자체가 그렇게 많이 틀렸던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더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도감이 동명이인이고 도감은 판각체가 아니므로 도대체 판각체는 어딜까 이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하는 게 행사의 8만 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데 행사의 8만 대장경이 왜 행사일까? 강화도 판당에서 옮겨왔다고 하니까 일부는 어쨌든 기록에 있으니까. 그래서 대개는 해인사가 외적의 침략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실록도 보관되고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해인사가 목판 판각과 관리의 전통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1098년에 판각된 수창판의 존재입니다. 제가 이건 한 4년 전에 별도의 논문을 발표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주장은 수창판이 해인사 사간판의 모본이 됐고 해인사 사간판이 8만 대장경판의 모본이 됐다는 겁니다. 8만 대장경판은 잘 아시다시피 24명 14자인데 3본 함경만 24행 17자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3본 함경은 별도 사간판을 모본으로 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사간판이 수창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광각 크기, 글자 길이 거의 유사합니다. 위에 게 수창판이고 아래가 사간판입니다. 그리고 이 수창판과 사간판, 8만 대장경판을 보시면 이 부분은 3본 함경
뒷면에만 권말에만 의문이 있는데 의문을 수록한 건데 똑같습니다. 거의 복각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위에 보시면 윤자하고 생자, 윤자하고 생자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수창판을 복각해서 사간판 환경 그리고 이걸 복각해서 국간판, 팔만 대장경판을 조성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간판의 각수와 사간판 진본 환경의 각수와 팔만 대장경판 각수를 비교해 보니까 예를 들면 해이 삼보 같은 사람은 국간판 팔만 대장경판도 판각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제가 깜짝 놀란 건데 대방광굴 환경소 열애 출연품 사간판입니다. 보시기에 어느 게 팔만 대장경판이고 어느 것이 사간판일까? 제가 말씀드려서 알지 그 자체로는 구분을 못합니다. 1241년에 판각한 팔만 대장경판 한참 판각할 때 판각한 겁니다. 요것은 이게 이제 사간판 화엄경은 판수제경판입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요. 대방광불 황경소 열애 출연품의 각수가 석광이라는 사람입니다. 석광은 1220년대부터 판각 활동을 했던 분인데 석광을 보시면 석광의 자체가 똑같습니다. 근데 석광은 마반야경도 각수이고 팔만대장경판 금강경의 각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사간판 배면에 보면 대방광불 황경소 환경 진본 19권 18장에는 보면 배면에 이렇게 판각하다 만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있는데 요게 주본 환경 48권 16장 사간판입니다. 배면에 보시면 이 판각하다 만 경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붉은색에 표시해 놓은 부분이 마반야 바람일다 경 25권 13장입니다. 이게 팔만 대장경판입니다. 도대체 사간판 환경 배면에 팔만 대장경판 내용이 판각되다가 멈춘 걸 어떻게 이해할까? 똑같습니다. 우측에 붉은색이 팔만 대장경판이고요. 옆에 파다가 만북에 사간판 배면에 있는 팔만 대장경판. 똑같죠? 보시면. 각수는 석광입니다. 석광이라는 각수가 사간판도 파고 마반야바람일다경도 판 겁니다. 석광은 판미제경판을 판각하지 않은 판수제경판만 판각한 각수입니다. 현재까지는. 석광이고 석광의 그 자체를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또 석광이고요. 석광은 석으로 쓰게 합니다. 석광은 사간판 환경 수소연이초 각수이기도 합니다. 1241년 거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판수제경판과 사간판은 대단히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수제경판은 해인사와 가해산 인근에서 판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표조사에 의하면 가야산 일대에 사찰터만 5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인사에서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해인사의 그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도 없고 판수제경판은 각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판미제경판 각수보다 2배 이상 될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해인사 인근에 50여 개의 사찰 그중에 58개, 60개소 정도가 조성됐는데 그중에 시기를 보면 고려중기 이후로 볼 수 있다는 게 50개소 정도 된다는 게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지표조사 결과라 그걸 수용한다면 해인사 일대의 여러 사찰에서 팔만대장경을 판각했을 거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고려사에 사실 팔만대장경 관련한 중요한 기록들이 딱 3건밖에 없는데요. 3개가 뭐냐면 하나가 최이가 반을 팠다. 정한이 반을 팠다. 그리고 하나가 1251년에 장경판전에 가서 마지막 행사를 했다. 이 3개거든요. 근데 이 2가지를 너무 무시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고려사는 정사고 고려사 기록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분사대장도감하고 대장도감은 어떻게 설명할래? 이게 남은 문제고요. 특히 분사대장도감 강기는 1243년부터 나오는데 1243년부터 나오는 부산대장도감 강기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판수제경판이 해인사와 가해산 일대에 조성됐다면 판각을 하고 강화도로 보내고 다시 조선초나 뭐 고려말이나 다시 해인사로 온 건지 아니면 판수제경판은 조성 이후에 해인사에 봉안돼 있다가
있었고 판미제 경판만 저는 강화도 인근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어느 시 고려말 어느 시기에 행사로 온 건지 요거는 추가적으로 좀 고민의 여지가 있다. 저희 연구 과제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8만 대장경 연구원에서는 경판을 갖다가 일일이 보면서 각 수를 보고 형태적 특징을 완전히 봐가다 보니까 뭐 판수제, 판미제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만은 제목이 경론명이 앞부분에 있는 것 판수, 판수제고 뒷부분에 있는 게 맨 뒤에 있는 이런 판미제인데 요걸 가지고 보니까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판수제 앞에 경론을 새긴 목판들은 해인사에서 간행할 가능성이 높다. 막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도 이제 경판을 조사했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인 것이고 그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정말로 신선하고 따끈한 정보인 셈이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